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인터뷰가 어쩐지 좀 껄끄러운 인터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기자로서 방송 시작을 한 지가 지금 뭐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마침내 드디어 방송의 고수를 제가 맞닥뜨렸습니다.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 총장님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 총장님 TV나 라디오 진행자로서 많이 보셨죠? 또 들으셨죠? 오늘 시대를 누구보다 빨리 읽어내시는 윤 총장님 모시고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서울과학종합대학교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 총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고, 제가 총장님 이렇게 이력서를 이렇게 한번 인터뷰하기 전에 쭉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뭐 직업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더니 예. 서울과학종합대학교 총장님이시죠. 예. 또 방송인으로서도 너무 유명하시고 당연히 그러시고 또 정보사회학자, 골프 요즘 칼럼도 쓰시더라고요. 네, 골프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시죠. 예. 그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도 지금 예. 위원으로 쓰시고 예. 그러시구나. 또 국가산업기술보호위원, 서울시 창의 포럼 자문위원, 국립극장 후원회장. 말 그대로 이게 멀티잡스, 예. 멀티플레이어이신데 이런 일들을 다 망라하는 총장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멀티 잡스죠. 사실 여러 개를 다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는 별로 없고 네. 사회공헌적인 것이 많은데 국립극장 후원회장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돈이 많아서 무슨 돈 내는 후원이 아니고 네. 지금 시대적 추세가 예술 경영, 문화 경영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 바뀌니까 제가 이제 CEO 분들을 워낙 많이 알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권유를 했어요. 옛날에는 직원들 단합대회를 위해서 회식도 하고 남이섬도 가고 야유회 했지만 이제는 예술 경영이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국립극장에 와서 같이 좀 공감을 하고 그다음 고객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권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후원회장이 됐죠. 그러셨죠. 너무 좋아요. 또 예술을 알게 되니까. 이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금 이제 글로벌 시민 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좋아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보람이 있는 일, 그리고 일이 잘 되는 거는 보약이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또 일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면, 그 보약의 반대가 뭐라고 해야 되나? 쥐약이라고 해야 되나? 쥐약.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수많은 일을 하는데, 한국 사회를 돕는다. 또 각 부문별로 를 돕는다. 국가를 돕기도 하고, CEO를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철학은 돕는다고 생각하고 보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복이 많은 거죠. 그러죠. 자, 이른바 총장님 말씀하시는 어시스트 역할론 같은 거 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론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는데 혹시라도 네. 그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반적인 추정도 좀 가능한데 그런 시간 관리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소화를 다 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하루 일정 또 이런 거 좀 한번 관리 요령을 한번 좀 총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땅 파는 작업을 하든가 벽돌을 쌓는 걸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시간이 절대 양이 중요한 거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정보는 결합과 융합이거든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이제 지식산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거를 잘 정돈하고 풀어쓰면서 자료를 보강하면 책이 나올 수 있고, 또 거꾸로 책을 쓰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고정으로 칼럼을 쓰니까 모아가지고 조금 보강하면 칼럼집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하나씩 끊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융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논문 쓸 것을 또 챙기게 되고 논문을 잘 쓰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강의할 때 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현대사의 특징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골병 들지는 절대 않는다. 어떻게 이걸 융합시키고 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저 아마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골병 들이지 않을까 절대 놀 생각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골프 칠 건 치죠. 골프 치니까 골프 칼럼 쓰지, 그럼 참, 그 요령이 참 신기하죠. 예. 총장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건 일찍 일어나죠. 보통 뭐 6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지런하신 거죠. 예, 요새 얘기하는 얼리버드형 뭐 저도 틀림없죠. 그럼요, 예. 그럼요. 자, 이제 그 시간 관리 얘기를 지금 나왔으니까는 시테크라는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윤 총장님, 우리 윤은기 하면은 바로 시테크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시테크 이론을 책으로 나와서도 이게 한때 뭐 참 유행어가 됐었는데, 그걸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시테크 이론을 잠깐 좀 소개를 리뷰를 한번 다시 한번 예. 해볼까요? 자, 제가 1980년대 이제 정보화 사회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책을 쓰다 보니까 정보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시간이거든요. 디지털 타임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속도의 경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시간 관리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거의 원고를 다 써놓은 상태에서 제목을 뭐로 붙일까? 근데 정보화 사회의 시간 관리 이게 참 너무 맹숭맹숭하단 말이죠. 근데 자다가 딱 그냥 꿈에 떠오르는 거예요. 시테크가. 시테크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보화 사회, 특히 디지털 타임으로 가면서 나타난 새로운 전략이니까 용어를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1992년도에 시테크 책을 냈는데 그때 그 반응이 뭐 단기간에 한 30만 권이 팔렸으니까 그야말로 저는 이제 시테크 덕분에 많이 유명해진 거죠. 물론 뭐 내용도 참 좋으시지만 이 제목을 잘 붙이는 게 참 중요한데 시테크라는 게 적절하게 잘 그럼요. 붙인 것 같아요. 예, 이름을 잘 붙여야 됩니다. 이 홍현종의 미드인도 예. 이걸 도대체 이 인터뷰를 어떻게 제목을 붙일까? 어떻게 이게 딱 그 헤드를 잡을까 하다가 우리 PD가 갑자기 위드인 영어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듣고 나서. 좋죠. 이거는 좋죠. 좋죠. 그러니까 참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꿈에서 떠오르는 같은 것이 가끔 먹히듯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게 아주 매력적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PD가 좀 잘못해도 야단을 못 치고 이름 하나 잘 쳐가지고 제가 그 덕을 좀 많이 봐서. 근데 시테크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빠르게 할 때와 느리게 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빠르게 할 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경영이나 그 다음에 기업 경영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속도의 경제, 속도의 경제.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실행도 빨라야 되고 공기도 단축돼야 되고 네. 그걸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남보다 한 박자 먼저 빨리 나가면 선수 효과, 우선선차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지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제 휴식과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휴식과 재충전은 빨리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느려야 됩니다. 빠름과 느림이라는 것도 결국 그 융통성의 문제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적절하게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분배를 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결국 성공할 수 있겠죠. 시간 관리도 그렇게 되겠죠. 지금 핵심을 찌르신 건데 그래서 바로 뭐냐면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가 또 1년 전체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 생애 전체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 그러게요. 지금 빨라야 될지 느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혼란이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반대로 해보세요. 빨리 해야 될 때 느리면 낙오가 되는 거고, 느려야 될 때 빠르게 되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자기도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골프 칼럼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망중한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강조를 합니다. 분망한 가운데 여유, 한가한 여유. 그러니까, 골프장까지 와서 막 서두르고 전화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 골프하는 4시간, 5시간 동안은 망중한을 즐기십시오. 맞아요. 나인홀 치는 동안에는 좀 휴대전화 진동으로 해놓고 그 나인홀 지난 데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하다가 나 먼저 간다고 나가게 되면 충전이 절대 안 되죠. 옛날 학교 다닐 적에도 보면 공부할 때 꼭 딴짓하는 사람들 딱 놀려고 하면 공부 걱정하고. 반대로.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총장님을 흔히 그 정보사회학자라는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보사회학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이제 종합무역상사를 다니다가 1983년도에 사회를 나와서 정보전략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보 사회학과 관련된 컨설팅 자문을 시작을 했죠. 그 머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정보전략연구소 유나무기 소장, 정보전략이 꽉 박혀 있어서 저를 이제 대표적인 그때도 정보사회학이라는 말을 쓰셨군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정보하면 뭐 다 중앙정보부 생각날 때니까 국가정보기관, 안기부. 실제로 거기서 연락도 왔었어요. 연락이 와서 뭐냐면 정보전략연구소라는 말을 쓰지 마라. 우리 이제 신문 광고도 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사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국가정보기관으로 오인할 수가 있으니까 쓰지 마라. 그래서 아니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 아닙니까? 쓰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라면 그렇게 하세요. 아, 그거 상당히 위압적이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앞에다 경영자를 붙였어요. 경영정보전략연구소.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내부로 두더라고요. 그렇군요.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루는 사무실로 정보과 형사가 찾아온 거예요. 정보전략연구소는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저를 찾아보니까 무슨 뭐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킨 건 전혀 없고 공군 장교 생활했고 모범생이죠, 무소야. 그래서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그만큼 시대가 정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할 때 저는 정보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를 최초에 온 것이 1985년도입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보사회학이 한국사에 많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시구나. 자, 우리 그런 정보사회학자의 눈으로 시대 흐름을 뭐 누구보다 빠르게 늘 파악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경영 컨설턴트로서 요즘 총장님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그 소위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세요. 네.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지속 가능에 대한 정확한 그 데피니션 정의를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속 가능 경영 얘기 전에 지속 가능이라는 개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나 나무를 남용을 하면 그럼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냐. 지속 불가능. 그럼 재앙이 온다. 그러니 아껴 쓰고 또 나무도 썼으면 심어야 되고 물고기도 한꺼번에 남획을 하면 씨가 말라서 지속 불가능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경영에 끌어들여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할 때는 개념이 확장됐어요. 지속 가능 경영의 반대가 뭐냐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이 죽는 건데 기업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코닥 필름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는 엄청났죠. 엄청난 브랜드였거든요, 이게. 그럼요. 그리고 돈 얼마 잘 벌었겠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 나오니까 무너진단 말이죠. 백과사전 안 되죠.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같은 데도 있고, 엔론 사태 때 보면은 분식회계도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말에 그 반대 중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돌연사 같은 것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기업 돌연사죠. 기업의 돌연사란 말이죠. 뭐 코닥 지금 네. 말씀하신 기술적 충격, 윤리적 문제, 분식회계, 그다음 환경 파괴, 소비자 마찰, 법적인 리스크. 요새 보면은 뭐 죽진 않았지만 도요타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이제 그러게요. 중환자실 들어간 누가 거죠. 도요타가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건 확장된 개념으로 환경 경영, 윤리 경영, 그다음번에 각종 리스크 경영 또는 기술적 경영적 그 창의 이런 걸 확장해서 요새는 지속 가능 경영인데 건강한 장수 기업으로 계속하게 하는 모든 개념을 합쳐서 포괄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자, 그렇게 지속 가능이란 개념을 경영에다 접목시켜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그렇게 해서 기업이 그렇게 지속 불가능해지는 원인, 물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 잘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 어떻게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품질, 가격, 무슨 뭐 경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땐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복잡 다양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복잡 다양성.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품질만 좋고 가격이 싸면 일단 살아남았는데 지금 이해관계자가 훨씬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 기업들은 이해관계자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뭐냐면 단순하게 공급자, 소비자가 아니라 NGO도 있고 언론, 그 다음번에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 요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거기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 마찰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여성하고 무슨 요새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럼 여성단체에서 공격을 하면 불매운동이 돼가지고 그냥 또 무너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품질을 좋게 하고 가격을 싸게 하자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복잡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 네. 이걸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에 꼭 들어있는 게 뭐냐면 사회공헌이라는 게 들어있죠.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 장수 기업의 조건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싸우다 죽어요. 네. 결국 죽는다고.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를 돌이켜 보면 유명한 총잡이들은 다 뭐냐 총 맞아 죽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는 게 실제로.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들은 다 뭐냐면 칼 맞아 죽은 거예요. 뭐 나이 들면 나중에 누가 젊은 사람이 와서 뒤에서 탁 치러 죽이잖아요. 더 심한 경우는 저 유명한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런 아주 그 소영웅주의 때문에 죽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고수가 아니네. 아니죠. 진정한 그래서- 고수는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싸우다가 결국 죽는 건데 지속 가능한 게 뭔가를 봤더니 결국 종교란 말이죠, 이게. 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거는 몇천 년씩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보니까 배려, 용서,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업도 중요한 거는 경쟁 전략을 잘 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이야, 그게 그거 중요하죠.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너무 뭐 저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디 가면 양 많이 주고 가격 싸면 된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저 기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 그거 쓰겠다. 똑똑한 로하스 소비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하려면 네 가지를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저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좋고, 우리에게 좋고, 국가에 좋고, 인류에 좋다. 요 네 가지만 확실하게 들어간다면 그 기업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인류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자, 나에게 좋고, 우리에게 좋고, 국가에 좋고, 인류에 좋다면 다 좋은데 망할 이유가 없죠. 그죠? 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한테는 좋지만 저런 기업이 커지면 네. 국가적으로 문제야. 아니면 인류의 보탬이 안 돼하면 그건 무너져요. 또는 아무리 위대한 국가에 좋고 인류에 좋다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끝이죠.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정의를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잘 되는 기업을 보면은 그 네 가지가 경영 철학에 그리고 기업 문화에 반드시 들어있고 사회공헌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소통도 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그 참 재미있고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사랑을 기업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총장님 그 매력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제가 매력을 느끼는데 네. 요즘 말씀 강연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바로 그 지속 가능 경영하고 또 하나가 매력 경영이라는 말씀. 매력 경영을 요새 강의 많이 그 하죠. 트렌드를 좀 얘기를 네. 해주세요. 어떤 트렌드인지. 자, 1인당 소득이 이제 그 사회학자인 롤프 옌센 주장에 의하면 1인당 소득이 15,000달러를 넘게 되면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꿈과 감성이 중요하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1인당 소득이 얼마 안 될 때는 이 옷이라는 것은 1차적 기능이 몸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러면서도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1인당 소득 15,000달러 넘게 되면 이 소위 이제 스타일, 패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옷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고, 정체성도 표시하려고 하고, 요새 한국 사람들이 옷을 아주 잘 입어요. 제가 보면은. 이제 선진국으로 자꾸 가니까. 그것처럼 국가도 매력이 있어야 이제는 성공할 수 있고, 기업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았을 때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는데, 인류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는 제 기준은 이겁니다. 어트랙션 탑 10이 뭐냐? 그 기업의 매력 10가지가 뭐냐? 이게 쭈르륵 나오면 이제 구글 쫙 나온단 말이지, 매력이. 근데 그 매력적인 게 없으면 우수인재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영어로 매력이 뭡니까? 이게 어트랙션이라는 게 잡아 끈다는 거거든, 이게.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건데, 고객들이 끌려오지 않으면, 마음을 안 주면 그 기업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방송도 매력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뭡니까, 그 매력, 우리가 경영자를 이렇게 앞으로 수식하는 여러 가지, 뭐 관리자라는 경영자라든가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사실 매력 경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참 그 참신하고 또 네. 경영자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거 정말 매력 있을 것 같아요. 경영자가 그렇게 매력 있는 경영자가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을까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매력 경영의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매력적 CEO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고 국가도 뭐냐면 그 선진국 보면 다 PI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또 국가 원수의
그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를 하는 이유가 그 나라 하면 딱 떠오르요. 오바마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프랑스 하면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의 매력도 높여줘야 돼요. 아,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CEO들이 최근에 보면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지적 매력, 네. 정신적 매력, 그 다음에 예견상 보이는 매력, 감성적 매력. 아, 그럼요. 요새 악기 연주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런 매력 경영자 혹은 매력 경영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제 주장입니다. 그 윤리도 아, 저 사람 참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 혹은 기업 경영을 참 말 그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한다. 그런 윤리 경영 같은 것도 굉장히 매력 경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눔의 그럼요. 미학 같은 거, 네, 그럼요. 나눔 같은 거,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다양한 매력이 있죠. 네. 진선미 할 때 그 미적인 매력도 있는데 인간이 가장 마음이 끌리는 게 뭐냐 확인만 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스피리추얼한 매력이다. 즉, 뭐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 같은 분,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한테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죠. 뭐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단 이제 윤리 문제라는 것은 당장 눈으로 볼 수 없고 겪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제 컨설턴트들 주장에 의하면 absolute honesty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절대 정직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무리 다른 매력이 있더라도 윤리적으로 무너지면 마음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아, 이게. 그럼요. 뭐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요전번에 유명한 그 샤라포바가 나이키하고 8년간 계약을 했는데 7천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계약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퍼포먼스, 경기력이 좋다, 실력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퍼스널리티, 매력적 개성. 세 번째가 퓨리티라고 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 윤리 문제거든요. 이게. 그럼요. 근데 타이거 우즈도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퓨리티가 깨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광고 모델 다 잘리는 건데 이걸 그대로 직장에 옮긴다면 실력은 있지만 매력이 없는 사람은 임원과 사장이 안 돼요. 네. 자, 매력은 있고 사람이 또 순수하고 깨끗한 건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스타든 경영인이든 비즈니스맨이든 간에 지금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거다. 더 줄이자면 실력과 매력이 다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 리더, 또 뭐 CEO, 뭐 CEO 당연히 리더죠. 그런 지도자를 정말 찾기가 생각보다 참 쉽지. 그런 여러 조건들을 다 갖추려면은 그게 뭐 보통 내공으로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참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예, 아쉽게도. 근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훨씬 어려서부터 특히 도덕적으로 부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이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콜스라는 교수 주장에 의하면 윤리지능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학습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의도적으로 잘 다듬어주고, 학습이 돼야 돼요. 다듬어주고 네. 교육시키고. 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 가치 또 한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 같은 게 시대별로 조금 리더상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근대화 시절에는 조금 윤리적인 것이 조금 도외시되더라도 우리가 양적 성장을 키우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 시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는 정말 윤리라는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커졌고 성장됐으면은 이제는 정말 윤리라는 문제를 우리가 눈여겨볼 쪽에 실제로 사회도 더 성장이 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라서 그럼요. 이 시대의 그 화두는 제가 보기에도 윤리 어떤 네. 그런 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리가 빠진 상태에 탁월성이 있다는 건 결국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죠. 자, 그럼. 근데 또 윤리적이면서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도 이제 한계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윤리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시대 최고는 바로 그 말씀하신 윤리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과 그럼요. 기부, 공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우리 학생들한테 즐겨 쓰는 말이 하늘은 남을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렇죠. 배웠잖아요. 이게.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 재밌는 말씀입니다. 네, 예, 근데 좋은 지금은 말씀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기부를 하지 않고서는 리더로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자기가 혼자 노력해서 자기가 자수성 간 사람조차도 너무 인색하면 주변에서 무슨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이 잘 될수록 주변이 피폐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벌었더라도 반드시 나눠줘야 된다. 하물며 사업을 해서 커지면 혼자 힘으로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명이
WSK라고 그게 저 제일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다 WSK 돼요. 왕소금이라고 이게 너무 짠 사람.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별명이 제 주위에도 있는데 아주 정말 이 냉소적 별명이 뭐냐면 N분의 1이라고 있어요. 돈 내는 건 전부 N분의 1로 내자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 N분의 1 내자고 하는 건 관계없는데 재산이 100억이 넘고 몇백억이 있는 큰 부자가 어디가 밥 한 끼 먹더라도 밤낮 보면은 N분의 1로 합시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빌 게이츠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 옛날에 금력이라는 거는 돈의 보유력하고 비례했어요. 천석군보다는 만석군이 영향력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돈의 보유력이 아니고 돈을 어디에 기부하고 좋은 데 쓰느냐. 돈의 사용력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이 또 완전히 달라요.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크게 벌어서 크게 베풀 줄 아는 거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그냥 매력이죠. 매력적 경영자고 자본주의의 이제 새로운 발전 단계로 간다고 볼 수 그럼요. 있죠. 뭐 우리 기업이 지금 너무 잘 양쪽으로 성장해왔고 또 질적으로도 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그런 나눔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더 좀 베풀어주고 뭐 그런 어떤 풍토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2000년도 1999년 뭐 IMF 이후에 참 벤처붐이 한번 일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창업 정신이 결국 그게 대한민국 성장의 큰 모티브였었는데 요즘 그런 벤처 정신이 조금 창업 정신이 퇴색돼 간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경영 컨설턴트로서 아마 내가 보기엔 윤총장이 그 부분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대 발전과 창업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예전에는 뭐 개인이 창업한다는 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없으면 창업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어떻게 하겠어? 돈이 없는데. 자본주의라는 게 자본이 일단 형성돼야 그걸 가지고 뭘 차리고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창업이 지금 달라진 것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갖고 창업할 수 있고, 정보 가지고 할 수 있고, 또는 인적 네트워크 갖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와 달리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창업범이 이렇다가 가라앉았다 몇 번씩 이렇게 된 이유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쫙 붐이 일었다가 무너지고 해보니까 그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많이 쇠퇴가 됐죠.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업 정신, 또 기업가 정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게 심각한데,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술 같은 걸 자꾸 찾아가지고 창업을 해줘야 되고, 주변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근데 지금 대기업에서는 경제가 좀 풀리더라도 고용이 늘 수가 없어요. 그 자꾸 자동화되고, 그러네. 그래서 고용 창출도 제가 볼 때는 창업 쪽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의 어떤 그 사고는 참 굳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좋은 대학 들어와서 우리가 출세라고 일단 사회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네. 대기업 가서 뭐 근사한 자리에 가고, 고시 보고, 네. 그죠? 의사 딱 정해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그냥 참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우리 참 없는 사회죠. 네. 얼마 전에 발표가 지금 뭐 실업자가 100만 명씩 넘어가고 청년 실업은 10년 내 지금 실업률이 최고라고 엊그저께 발표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창업은 사실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좋은 어떤 취업으로서의 어떤 또 하나의 공간인데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청년 취업의 블루오션 같은 거 한번 좀 총장님이 한번 제시를 좀 해주세요. 우리 네. 젊은 사람들 좀 듣게요. 자, 지금 이제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눈높이 얘기를 하죠.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인난이죠, 그러니까. 후인난이고, 한쪽에서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라고 돼 있어서 이런 소위 말하자면 안목에 이 갭이 너무 크단 말이죠, 이게. 그 모순이죠. 이쪽 네. 한쪽에서는 사람 모자라고 한쪽은 직장 네. 모자란다 그러는 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중소기업 그 CEO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뭐 식당도 그럴듯하게 복지 시설 다 돼 있고 급여도 대기업의 80% 정도는 주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작더라도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그 기업의 매력이 뭡니까? 지금 식당에서 뭐 밥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도 문화와 예술과 매력, 가치체계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 구글도 작은 기업들이 크신 거 아니에요. 이게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야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크고 다 안정화된 데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가서 키워라. 네. 눈높이를 좀 낮춰라. 그리고 지금 블루오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해외 취업입니다, 지금. 음. 요새 젊은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감각도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가서 취업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동남아도 있고, 뭐 한국인이 아프리카가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네. 국가에서도 한국의 소위 글로벌화,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준다면 하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우리가 아무튼 뭐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직업을 보는 그 우리 기존 사고의 어떤 전환 같은 거 그죠? 바뀌어요. 직업의 다양성 같은 거를 조금 열린 눈으로 봐서 뭐 정말 그 저는 무슨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저 주방장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나는 뭐 그거 참 놀라운 발상이라고 봐요. 아무리 그 남들이 갖고 있는 기존 개념을 깨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그런 결심이 쉬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조금 직업에 대한 기존의 어떤 그 좁은 틀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넓게 봐서 해외 나가는 문제도 뭐 저 누구죠? 그 저 한비아 씨. 예. 전 정말 감동했어요. 예. 그 저 인터뷰하는 걸 보고 그냥 뭐 사실 그 양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달변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 얘기의 진정성을 이렇게 듣고 아, 저렇게 사시는 분은 얼마나 인생에 보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웃바운드 해서 좀 직업을 찾는 것도 정부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렇죠. 자, 초점식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만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죠. 제가 지난번에 그 어윤대 그 위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게 자칫하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총장님이 위원회에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어떤 것입니까? 자, 국가 브랜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글로벌 시민 분과 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건데, 그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게 뭔가를 꼭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글로벌 매너, 글로벌 에티켓, 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또 관광 나가서 과거에는 추태도 좀 있었어요. 한국인들 몰려오면 그냥 여기저기 가서 폭탄 좀 마시고, 뭐 부정할 수 없죠. 낙서하고 뭐 부정할 이런 수 게 없죠. 있다. 그럼요. 그리고 또 해외 골프 나가서 그냥 특히 동남아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국가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죠. 이미지가 깎이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민 정신부터 해서 글로벌 에티켓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만들고 그러시구나. 이제 광고도 하고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또 그 이주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시골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시집 온 그런 저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사람들이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 우리나라가 외국에 유학도 많이 가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관광공사 사장하고 있는 이참 씨. 사장님인데. 이참 사장이 저한테 전에 이제 저하고도 방송하면서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메이드 인 주야만이 이 독일제 가전제품이나 독일제 공산품이 전 세계에서 미제보다 비싸게 팔리는 독일제가 비싸게 팔리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우리가 광부가 나가고 간호사가 나갔는데 급여는 적었지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대우를 해주고 그때 독일은 전후에 차별금지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조건 같은 거 제대로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 받았고 그 사람들의 그 벤치나 다림이나 써보니 얼마나 좋아요. 칼이나 독일제. 그 전부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온 거 아니에요. 와서 독일 사람은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제품은 견고하다. 품질이 좋다. 그게 30년, 40년 전 일인데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그 몇십 년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특히 근로자들, 이 사람들 돌아가면 다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한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임금도 안 주고 또 뭐 폭력도 행사하고 억울한 일 생기면 3, 40년간 국가가 또 욕을 얻어먹는 거죠. 대를 물려서 맞습니다. 뭐 욕먹죠. 자, 그리고 넥타이 하나라도 지금 명품 브랜드는 당연히 명품 값이 따로 지불되는 거지만 명품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 브랜드가 가격을 결정하죠. 그럼요. 메이드 인 이탈리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벌어지니까 수많은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가격은 국가 브랜드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국가 브랜드인데 우리나라 지금 뭐 G20 지금 G20 회의 올해 개최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나라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는 이유는 뭐 마케팅 잘못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좀 있겠고 뭐 그런 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못 받는다고 진단이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한 건데 뭐를 통해 비춰지겠어요? 관광객도 있지만 관광객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CNN 같은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단 말이죠, 이게. 근데 거기 나오는 게 인천국제공항의 매력, 한강의 매력, 우리 문화의 매력, 디지털 전자정부 세계 1의 매력은 거의 안 나오고 맨 나오는 게 보면 데모하는 거, 화염병 집어던지는 거,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북한이 김정일 체제가 핵무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는 좋은 거는 안 나오고 그런 게 자꾸 나타나니까 이게 국가 브랜드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그래서 이것도 불법 시위 같은 거는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국가 브랜드 파워,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뭐 기업이면 기업, 정부, 각각의 역할이 좀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총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죠. 저는 제 충남 당진이 제가 고향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냐면 한국인이면서 충청도 사람, 한국인 전라도, 한국인 경상도는 꽉 차 있는데 한국인이면서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근무오기는 잘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무슨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돈 내는 걸 주저한단 말이죠. 해외 봉사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너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학교도, 가정도, 그리고 국가도 그걸 해줘야 된다. 통합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든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을 대할 때건 간에 내 한 사람의 처신이 바로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예를 들면 일본 보세요. 일본은 전 세계 대사관 나가면 거기에 일본 요리사가 전문 자격증 사람이 꼭 나간단 말이죠. 거기서 일본 요리를 외국의 VIP들한테 다 맛을 보여주면서 소위 일본 문화의 아주 핵심적인 전도사가 일본 음식 아닙니까, 이게. 스시 뭐 다 퍼져나간 거죠. 우리는 해외 공간에 지금 좀 낮았지만 예전에는 파티하려면 공간에 있는 직원들, 사모님들이 다 나와서 그냥 차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품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모든 거에다가 제 생각에는 플러스 B, 브랜드 할 때 B, 모든 것을 정책에도 국가 브랜드, 개인의 움직임도 국가 브랜드, 국가 브랜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브랜드가, 지금은 브랜드 시대. 지금 브랜드가 경쟁력인 시대 이렇게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어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네. 한번 비슷한 걸 여쭙는데 지금 각국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아까 아이덴티티 같은 게 있어요. 가령 독일은 이 논리적이고 기계 제품, 뭐 그런 자동차 그런 거 있죠. 뭐 미국은 실용적이다, 팩티컬하다. 또 프랑스는 뭐 디자인, 뭐 일본은 정교함, 그죠? 브라질은 뭐 열정 그런 거 있고. 우리나라 대표 이미지를 과연 뭐로 할까라는 논란이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정이 많은 거죠, 정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그 소위 인간 관계를 중시하고 서로 신뢰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정이 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좀 오래 체류한 사람들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매력은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이라는 건 겪어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가 해외에 알려져 있는 거는 스피드 코리아죠. 네. 도전 정신, 열정.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이 정도 잘 살고 성공한 데는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 끝없는 학습.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운 것이 한국이 교육 체계가 잘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끝없는 교육 열애관에서는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제가 볼 때는 매력과 강점을 찾는다면 빠른 학습, 끊임없는 도전, 열정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도 괜찮은 것 좋죠. 같아요. 네. 저는 다이내믹 코리아 그 결정은 안 됐지만은 전 굉장히 그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저 총장님 교육 말씀을 나오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이어서 그렇게 뭐 방송인 경영 컨설턴트로 그냥 뭐 이름을 나오시다 갑자기 무슨
학교로 가져가 부총장으로 가져가지고 예. 참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식산업을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전략연구소,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 또 방송도 제가 생방송을 하루에 2시간짜리를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 라디오, TV 방송에서 정말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쓰고 하다가 이게 다 지식산업인데 지식산업이 다 융합돼서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학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입니다. 그 학부는 없고 석사, 박사, 최고 경영자 과정만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지적인 요소, 그다음 인적 네트워크, 경험 이걸 다 쌓아가지고 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 대학이니까 여기다 한번 쏟아보자. 네. 그래서 이 학교 시작할 때 부총장으로 참여를 했고 이제 그 뒤에 총장 취임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시고. 한국이 미래에는 결국 뭐냐면 인적 자원의 고도화 여기 달린 거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저 교육도 개방화될 텐데 우리 교육 체계를 한 차원 높여서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식 교육을 한국 경영 배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또 우리가 교육 산업도 수출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도 경영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화두를 아마 누구라도 잘 실천을 네. 하셨을 텐데 지금 뭐 이 한국과학종합대학원이 뭐 사실 딴 학과는 몰라도 최고 경영자 과정만큼은 뭐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게 한두 학교가 있는 게 아닌데 다 그럼. 유수의 대학들이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서 했길래 성공을 하셨는지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진짜 성공이죠. 제가 이제 총장을 하면서 대학원 대학교로서는 1등을 한번 해보고 대학원 대학 뭐 수십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MBA 과정은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과정은 명세상반 1등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많은 CEO분들을 미리 만났죠. 네. 만나서 원하는 게 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정신적인 게 있어요. 첫째 뭐냐면 돈은 많이 있다. 주택에서 다 못 쓴다. 돈은.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AMP 과정에서 인맥이란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맥 얘기 꺼내지도 말라. 지금도 아는 사람이 많아서 미치겠다. 그 경조사 다 쫓아다녀야 되고 안 가면은 또 싫은 소리 듣고 성공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을 사귀었는데 이제 사람 사귀라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자, 솔직히 우리가 네. 최고 경영자 과정 하면은 우리가 그냥 떠오르는 게 이게 인맥 넓히기 위해서 네. 이런 게 일반인식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왜 다니기를 꺼리는가를 봤더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또 없는 게 뭔가 봤더니 자본주의에서 몇백억 개인 재산을 몇백억이나 천억을 넘게 벌었는데도 매일 행복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제가 이런 조사를 다 한 다음에 6개월짜리 과정을 과감하게 4개월로 줄였죠. 네. 이게 주거일금모제 도입되기 전에 하던 6개월을 왜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정시 시작해서 정시 끝낸다. 그 다음에 부부동반 모임 안 한다. 이 부부동반 모임은 시간 많이 뺏기고 부부싸움 많이 해요. 거기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싱글인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 또는 뭐 이혼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사별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부부동반 모임 안 한다. 폭탄주 안 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전문 학습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뭔가를 봤더니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비타트 같은 데 가서 사랑의 집시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시켜놓은 결과 금년 봄에 100몇십 명이 지원을 하셔서 100명으로 딱 끊었어요. 잘라내셨고. 우리나라의 저 AMP 과정에서 100명 넘게 지원해서 100명으로 끄는 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막연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가치 그리고 독특한 그 차별화를 쓰지 않으면 어렵죠. 자, 어쨌든 서울대학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기라성 같은 대학들이 많은데 학교를 어떻게 발전을 좀 청사진을 한번 좀 그려주시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영학인데 네. 집중화, 차별화를 쓰면은 틀림없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고급 인재를 길러보자. 네, 네.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리더십 과정,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과정 이런 것들이 개설돼 있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학교 발전 전략은 윈윈윈을 택하는 겁니다. 윈은 나한테 좋은 거고, 또 두 번째 윈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좋은 거고, 세 번째 윈은 국가에 반드시 좋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개설한 게 뭐냐면 산업보안 MBA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MBA 과정이 저 하버드에서 시작해서 102년째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도 이 산업기밀 유출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조금씩 사고는 다 있었죠, 그동안에. 그래서 이 산업보안 대책을 법적으로만 갖고 한계가 있고, MBA 과정에서 제대로 길러보자 해서 제가 개설을 작년에 했는데, 이건 국내 최초이고 아니라 세계 최초거든요. 아주 관심이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레저 경영 MBA, 네. 한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발전되려면 윈윈, 마지막 윈이 중요하다. 채용인재 과정도 지속 교육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윈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윈 루즈 게임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강해지면 한쪽은 약해지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조금 지난 다음에는 상승이라고 해서 윈윈. 지금은 윈윈 윈의 시대다. 이것만 잘 끌고 나가도 학교는 발전할 수 있다. 자, 윈윈 중에서 가장 그 안 좋은 사례가 뭔가 봤더니 도둑놈하고 장무라비도 그게 윈윈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맞아요. 하나는 훔쳐오고 하나는 팔아먹고. 그게 아니라 학교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마지막 윈이 필요하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나아가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UN 글로벌 의제를 제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녹색성장 과정도 먼저 시작했고, 지금 저 녹색성장 교육기관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 발전은 국가에 기여하고 인류에 기여한다. 라는 것을 먼저 찾아서 치고 나갑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일 많이 하는 윤은기, 뭐 세상에 다 하는 일인데, 그 총장님 잘 놀 줄 안다. 윤은기는 잘 놀 줄 안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저는 자신하는데 아내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가족들과 안 놀아주니까. 이게 어떻게 노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 열심히 하고, 아까 뭐 잠깐 그런 얘기 나왔지만, 그, 우리 뭘 하고 총장님 즐기세요? 아주 진짜 심각한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정말 뭐 수십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생활을 하는데, 한자에 들어있어요. 한자에 저 휴자가 있죠. 휴식할 때 휴자. 휴식, 휴양 뭐 했더니 이거. 그 휴자가 뭐냐면 사람 인변의 나무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때 나무라는 건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이처,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있을 때가 제일 잘 놀고 휴식도 잘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뭐 멀리 자연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 제가 가는 자연은 골프장이죠. 뭐. 그렇죠. 골프 말고는 뭐 좋아하세요? 골프 말고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 한강이 워낙 좋으니까 네. 한강 주변을 제가 이제 가끔 가서 바람 쐬고 산책하는 건 있는데 그건 뭐 논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시대를 읽어내고 네. 또 사회를 읽어내는 눈을 갖고 좀 이렇게 여행 같은 거 다 다니시면은 나름대로 또 그런 신미안이 또 있으니까는 여행은 제가 그래서 시간이 이제 없나? 생방송, 일일 생방송할 때 못했던 여행을 그 생방송 끝난 이후에 일부러 곳곳을 많이 찾아다녔죠. 물론 업무상 뭐 미국이나 일본은 자주 다니지만은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를 가서 오지까지 가보고 했는데 그 이유는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호주, 기타 등등 데서 가봤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사람이 그 안목을 키운다는 거는 쌓아 돌아다녀 봐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네. 윤 총장님이 사회에서 그런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쉬실 때가 되시면은 정말로 그 뭐 많이 물론 다니셨지만 또 이렇게 일로 다니는 거하고 좀 여유를 갖고 다니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좀 그야말로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탁월한 시대를 읽는 눈, 사회를 보는 눈으로 책도 좀 하나 쓰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행을 이제 가끔 이렇게 해보면 그야말로 업무가 아니고 이제 여행을 그냥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쉬어야지 했는데 보면 실제로는 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배우게 돼요. 네, 그러면요. 많이 깨닫고. 그러면요. 여행은 정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요. 그거 뭐 여행이 그냥 놀러 다니는 것도 보고 듣는 게 있을 수가. 저도 어려서는 여행이 뭐가 좋은지를 몰랐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으니까 자꾸 다녀봐야 되겠다라는 걸 정말로 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전통적인 교육이 여행이었어요. 네, 네. 유럽의 귀족들, 왕족들이 다 뭐냐면 다른 나라 가서 그럼. 멀리,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범위는 네. 쌓아 돌아다니는 그
활동 범위와 똑같다. 경험의 범위와.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세대들은 농경사회인데 한 세대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살다가 심리 밖을 못 나가고 이웃 마을 처녀하고 결혼해서 살다 죽은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눈을 뜬 사람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눈 뜬 사람은 이제 세계적으로 돌아다닌 건데 하여튼 저도 확실히 실감하는 것이 뭐냐면 멀리 싸돌아다닐수록 네. 엄청난 학습이 된다. 아, 그럼요. 삶이 넓어진다. 자, 이제 시간이 뭐 인터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총장님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하나 꼭 궁금한 게 견해가 궁금해요.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2050년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 제시를 했어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60년 동안에 전쟁의 피해, 에티오피아가 우리 참전국가 있으니까 네. 철저하게 파괴된 곳으로부터 그 이전에는 또 식민지가 몇십 년 있었고 이 기적을 달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달성한 것보다 그때 2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도 장기 전략이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2020년쯤 되면 벤츠와 BMW와 동격 내지는 능가하겠다. 10년 전 같으면 제가 그 말을 못 믿지만 최근에는 믿게 됐어요. 네. 우리가 저 삼성이 소니 꺾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에. 더구나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본식 경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한국식 경영의 강점은 뭔가 이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미래는 밝다. 네. 단 그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없이 긍정적으로 도전해야죠. 네. 자, 우리가 맨날 국가 경쟁력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개인 경쟁력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어쨌든 국가 발전의 기초는 개인의 경쟁력이죠. 그게 모아져서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건데 경영 컨설턴트이시기도 하지만 인생 컨설턴트로서 개인이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야 나가야 될지 조언의 말씀을 한마디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빠른 학습자. 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결론입니다. 네. 빠른 학습자 뜻이 뭐냐면 빨리 배우고 버리고 또 배우고 또 버리고 이게 빠른 학습자인데 옛날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위가 뭐냐 경력이 뭐냐 스펙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식의 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느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빨리 버리고 네. 먼저 배우고 먼저 버리고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발전한 거고 개인도 다 성공한 건데 앞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학습자가 되면 살아남는 거죠. 네. 자, 신문기자 출신의 방송 초짜가 이 방송에 달인을 모시고 한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인터뷰 잘 됐습니까, 수녀님?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세요? 너무 잘하시고 아주 저도 오늘 그 방송 진행을 저도 오래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을 출연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아주 편안하게 정말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으니까 아이고. 제일 좋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용기가 납니다. 시청률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떤 뭐 사회의 트렌드를 읽는 정보 사회학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우리 앞으로도 윤 총장님의 좀 기대, 사회에서 좀 화약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찾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ot some words on cardboard.